네, 뭐, 때 아닌 겨울비라고 하는데요. 뭐,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기예보처럼 날씨도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비는 그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그치게 되면 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은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2020 유망 섹터별 전망. 오늘 금융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금융주에 관해서. 거칠은 수급과 불안한 이익. 하지만 뒤에 점점점 있는 것 같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박혜진 금융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박혜진 연구원 여러 가지 그 소셜 채널들이 많던데요. 네, 그 텔레그램에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200여 분 계신데 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에요. 거기 계시군요. 네네. 네, 웃겨드리려고 했는 말씀은 아닌데. 네. 자, 일단은 뭐 웃으셨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네, 그죠? 자, 사실 그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이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섹터가 이 금융주 아니겠어요? 은행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커졌다면은 아마 금융주에 대한 대규모 매물이 좀 나왔을 텐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란의 문제가 조금 잘 해결이 되기를 이벤트가 좀 지나가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자, 은행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어제 보험 섹터를 잠깐 다뤄봤는데 보험 섹터에서는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의 완화가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은행은 올해 뭐가 이슈가 될까요? 작년에는 이 무수익 여신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제가 그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데. 네. 무수익 여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파생 상품이나 각종 이제 규제 관련 이슈들이 조금 많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으로 가지 못한 이 유동성, 그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이 유동성 자금들이 사실 은행의 핵심 예금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무수익 여신의 비율은 뭐 그냥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예금이라든지 이제 예금 쪽 자산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IM이라고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은행의 순이자익, 그러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금에 대한 이자는 주고 이거 차이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이익이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거고요. 은행이 이제 순수하게 수취하는 이자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이가 어떻다는 의미죠? 이제 순이자이익 추이는 계속해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님이라고 하는 이제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계속 빠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었고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2017년도부터 계속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율 자체는 사실 우상향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올해도 좀 어김없이 순이자 이익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은 항상 그렇잖아요.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뭐 금리 인하 추세에서는 천천히 떨어뜨리지 않나? 뭐.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자산이랑 부채 간 듀레이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예금 금리가 이제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 거라서,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은행 입장을 대변하시네요. 자, 지난해 지수가 부진하면서 이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약간 둥둥 떠다니는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려갔을 텐데요. 단순 예적금뿐만이 아니라 투자 상품들로도 좀 많이 갔지 않나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전체적인 잔고가 한 50조 정도 판매를 했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펀드도 그렇고 신탁도 그렇고 이제 비이자 쪽 이쪽에 이제 자산들이 좀 많이 몰리는 추세였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DLF 사태가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 당국에 좀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자체가 총량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상의 그 총 그 규모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이자 이익 쪽은 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지금 환경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은행주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바람에 금융주들이 다 무겁긴 해도,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반전대입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그 나라에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은행 섹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 IT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자, 은행 업종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 대선 비용, 아까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거, 은행이 돈 떼먹일 그 리스크가 큰 것들, 네. 이건 대선 상각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이 안 되는 거. 요즘 뭐 경기가 어렵지
있긴 해도 물론 부채가 좀 많죠. 가계, 뭐 기업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디폴트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아주 싸니까. 네, 지금 대출 포트폴리오 자체가 예전에 이제 대기업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랑 가계 위주로 포션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사실 대기업 대출 비중이 과거에 한 20-30%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제 커버리지 기준으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은행의 이 크레딧 코스트라고 하는 대손 비용을 가장 많이 잡아먹은 항목이 이제 이 대기업 쪽 여신이었습니다. 네, 익스포저는 이제 네. 위험에 노출된 정도. 네, 맞습니다. 익스포저라고 하면 이제 대출 총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을 해보시면 2014년, 15년도에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등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었죠. 업황도 네. 너무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에 관한 익스포저가 그쪽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대손 비용이 거의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대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이 다변화돼 있고요. 무엇보다 대기업보다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여신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큰 규모의 대손이 발생할 만한 이제 유인은 많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거기에 사실 이제 은행의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점포를 유지하거나 사실 은행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점포들 많이 통폐합하는 추세고 또 뭐 이런 온라인 뱅킹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지털화되는 인터넷 뱅킹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산되는 추세고 네. 그래서 판관비는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판관비가 이제 좀 총액으로 보시면 사실 매년 늘어나고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많이 하나? 예, 이게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인건비는 감소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인당 생산성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은행들이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지금 10년째고요. 네. 보통 한 해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한 이제 연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제 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이제 약간 경상적인 비용으로 돼버렸는데 앞으로도 희망퇴직의 추세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당 생산성 자체는 올라가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관비 자체는 좀 은행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 비례해서 좀 우상향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타이틀이 금융은 이제 거친 수급과 불안한 이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 업종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불안한 이익은 제가 뭘 대변했냐면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대변을 했어요. 왜냐면 2017년도부터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나 네.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우려가 매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게 약간 데자뷰 같은 현상인데 작년에도 2019년도에 감익될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뭐 거의 좀 2019년에도 사상 최대 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그런 표현이고요. 수급은 아시겠지만 은행은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아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변수라든지 이제 대내외 사건이 터지면 그쪽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은행 업종 내 타픽 기업은 뭐고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 탑픽은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 지주가 2019년도에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혼자만 굉장히 많이 소외돼 있었었고요. 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하락률이 한 30%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올해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M&A도 많이 할 거고 증권사도 인수하게 될 거고 뭐 국제자산 신탁이라든지 여러 자회사가 지금 편입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그 은행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초 체력은 여타 이제 상위권사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우리금융 지주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프라이가 나와가지고. 네. 네. 자, 증권업종도 다뤄보죠. 증권업종은 금융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조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IB 네. 분야 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증권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은행, 증권, 보험 내에서 유일하게 증권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기전은 자기 자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은 사실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B라고 하는 이제 이쪽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증권
증권업 자체도 이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외형이라든지 규모 자체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좀 원인에는 정부가 이제 초대형 IB 정책을 좀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에 대해서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조금 크게 이제 뭐랄까 외형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NH투자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권사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증권 산업 자체가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은행업종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외신 속보는 뭐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소식이 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자, 그래도 우린 얘기마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증권업종의 IB 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높아지고 있는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총 자산을 몇 배를 가져가냐라는 지표인데 보통 이제 금감원 권고 기준이 한 1,100%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뭐 11배 이상의 그 자산을 키우지 말라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가이던스는 한 1,0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NH 같은 회사들이 이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900%에 육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외형을 성장하면서 IB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인가 4년 동안 그 IB에 집중했던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그 이제 은행 IB, 증권 IB라든지 SPC에 이제 신용 공유하는 걸 좀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규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도 지금 좀 높아진 상황인데 규제까지 좀 더해져서 앞으로는 좀 그런 예전 같은 적극적인 투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IB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FICC도 있고 뭐 기업금융도 있을 거고 돈 되는 건 사실 증권사 많이 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네. 돈 되는 건 뭐 거의 프로젝트 다. 파이낸싱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뭐 뭐 펀드 담보 대출 같은 네, 것도 네. 이슈가 많이 된 것 같고 그게 네, 레버리지 일종일 텐데. 네. 너무 과도하게 확장하지 마라. 당국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있네요. 증권사들이.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되면은 1월 효과 그다음에 또 연말에 부실했던 거를 이제 올해는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연말로 가면은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상고하저의 패턴이 네.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역시 네, 혹시나 하는데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상고하저 패턴이 나타난 게 벌써 이제 5년째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증권사들은 이제 인센티브가 사실은 유인이 가장 큰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이제 실적을 좀 몰아서 갖고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IB 딜이라든지 뭐 기업들 IPO 혹은 뭐 기업들 채권 발행, DCM 이런 게 좀 상반기에 몰려 있는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뭐 이런 추세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1%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빠져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이 또 채권 평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향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상반기에 이익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증권 업종 내에 또 탑픽이라고 해야 되는 기업은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을 그래도 제일 건전하다고?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어서 네. 추천해 드리지만 제가 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증권사니까 좀 힘들겠네요. 그 탑픽은 일단 한국금융지주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작년에 이익이 너무 좋았었어요. 사상 최대 이익을 냈었고 거기에 기여를 한 절반 정도 했던 게 사실 채권금리였습니다. 작년에만 금리가 한 70bp 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금리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이게 증권사들이 좀 상회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뭐 자회사 단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사 중에서 유일하게 ROE가 한 15%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금융지주를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탑픽 기업으로 한국금융지주. 하지만 대신증권은 좋다.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의 이제 벅셔 해서웨이는 지금 주가가 뭐 4억, 한 주에 4억 가까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들 내지는 뭐 이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 금융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박혜진 연구원이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0 섹터별 전망 오늘 뭐 조금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뤄봤고요. 금융 섹터, 은행과 증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박혜진 금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